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국정감사 3주 동안 그 뉴스엔이 이제 쉬는 바람에 이제 3주 만에 뵙는데 그동안에 이제 변화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가 4명으로 이제 압축이 된 상황입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어제 끝났는데 이번에 이제 주요 분위기라고 하면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내내 난타전이 이제 이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났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권 대변인님부터. 사실 국정감사로서는 아쉬운 국정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입법부가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사실 예를 들면 국정이 어땠는가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다른 정치 이슈가 이 모든 걸 다 잡아먹었기 때문이죠. 대장동 이슈랑 그리고 그 고발 사주 이슈가 단연히 이제 이슈였는데 어쨌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치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수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뭔가 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사 결과를 더 넘어서는 정보는 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잘 막아냈다 그런 평가십니까? 네, 그 사실은 되게 인상 비평이거나 아니면 난타전이 예상되는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그것을 그냥 잘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대답하거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아쉬운 면이 좀 있었죠. 아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도 이번 경기도 지사로서 이재명 후보의 역량, 그다음에 지난 성남시장으로서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증하고 특히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는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던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비리 의혹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좀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좀 당황하게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좀 있는데 이제 그 맥락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국회의원들이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피감기관이 주는 자료에 의해서 국정감사에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일단 피감기관인 경기도에서 주는 자료가 대단히 없었다. 물론 자료들을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공기도청을 방문한 이후에 자료 제출들의 일부가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그 사업계획서라든지 그 당시 당시의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돼서 날카로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좀 안 됐다는 점이 아쉽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정면 돌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계속 경기도 지사를 사퇴해야 된다. 대선 후보를 제대로 임하려면 경기도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야당의 계속 지적에 본인은 후보보다 경기도지사직을 먼저 우선으로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한 만큼 이번 국감에 응한 것을 어떤 치적이라든지 자랑이라든지 정면 돌파라는 방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국감 하이라이트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출석했던 행안위와 국토의 경기도 국감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당은 이 후보 출석이 성공적인 한 수였다고 자평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내부 평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게 18일, 20일 양일간 일어났었는데 국정감사가 그 당일날은 사실 별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도 좀 부족했고 그에 따른 야당 의원의 질의도 사실 조금 싱겁다라는 평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내부로서는 좀 자중하는 면이 있었지만은 얼마 전에 그 MBN에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대다수는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신 것 같고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 가능성들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야당 의원과 이재명 후보 간의 그런 리그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의혹 그 관련성들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았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것은 상당히 의심이 간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서 그냥 마무리는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일단 한 고비를 넘겼지만 좀 속 시원한 해명보다는 상대당을 몰아세우는 전략으로 논점을 흐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야당은 이 후보의 배임과 위증 혐의를 부각하고 있는데 권지웅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국감 출석으로 네. 대장동 리스크를 좀 털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 리스크라고 하는 건 사실 수사를 더 해가면서 확실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번 국감에서 좀 기대했던 것은 사실은 뉴스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국감은 아마 뉴스를 잘 보지 않았던 분들도 조금은 관심 있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가 중요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비리 의혹이 있다고 했을 때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지 않겠냐. 그리고 작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지 않겠냐라고 되게 상식선에서 해명을 했고, 그리고 배임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 이제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제 민영 개발로 하게 되면 사실은 공공은 어떤 이익도 갖지 못합니다. 그럼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이라도 공공으로 돈을 가져왔다고 하면 그것은 공공의 이익이 커진 것이죠. 근데 되려 국민의힘은 왜 최대치의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냐, 어떤 이론적 상태. 그러니까 그걸 해내지 못한 자가 배임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손해를 끼쳤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주장하기에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국민의힘의 그 전의 행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공공개발이었던 걸 민간으로 바꾸었던 거,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하나도 갖지 못하게 했던 것도 국민의힘이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보면서 만약에 제일 궁금했던 건 그 어떤 이익이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전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해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장동 논란 관련해서는 3주 전 우리 그 마지막 방송했을 때 상황과 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논의 사안이. 다음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국감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도지사직 사퇴를 기점으로 본격 이제 대선 준비를 이제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속보가 나왔습니다. 오는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이제 도지사직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는데. 그동안 이제 당 지도부가 사퇴 시기를 놓고 이제 뭐 고심을 거듭했는데 25일로 그 시점을 확정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네. 도지사로 있는 상태가 되면 선대위원회를 못 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상 이 상태에서 무언가 선거 관련한 조직을 꾸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0월 10일 이전에는 경선 후보라고 하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꾸릴 수 있었지만 경선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어려워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고 하면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대본을 꾸려야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선대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선대위를 꾸리기 위해서 25일로 이렇게 좀 빨리 잡았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팀이잖아요. 원팀 이제 정신일 텐데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후보와 통화해야 했다는 이제 보도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 간의 이제 회동 이야기 소식이 이제 들리지 않고 있는데 그 물밑 논의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일정 정도는 성과가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뭐 드러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원팀의 핵심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민주당의 후보로 완전히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인간도 약점이 있는가 하면 강점도 있고 근데 무엇을 더 우선해서 볼 거냐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저 사람이 불평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입장이 있다. 그리고 약자들의 편에 서는 어떤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제대로 된 원팀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경쟁 후보였던 어떤 누군가의 지지자를 모시고 오느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이재명 후보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남을 갖고 선대위가 출범을 한다고 해도 그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흡수될지가 관건인데요. 경선이 끝나고 또 불복 논란까지 있었죠. 이 상황에서 지지층이 이탈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제법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경선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지 않고서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이낙연 후보가 아니었을 경우에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이재명 후보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되어 있는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를 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퍼센테이지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심정적으로 좀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중에서 또 본선으로 들어갔을 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모든 지지층들이 전부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진 않을 것 같고 그중에서 상당수 일부분이 국민의힘 내지는 기타 다른 후보들을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이 지지층 이탈이 어떻게 변수가 될까요? 이제 지금은 경선 직후기 때문에 이탈률은 지금으로선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완전히 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큰 변수로까지 작용은 안 하겠지만 완전히 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씨 옹호 발언, 그 정치는 잘했다라는 이 발언 논란으로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결국 윤 후보가 이제 어제 오후 사과를 했지만 이후에 또 이제 SNS에서 반려견에게 사과를 건네주는 사진을 올려서 또 사과를 하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졌는데 윤 후보의 이 발언과 대응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 의원님. 이것은 어떻게 봐도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SNS 계정에 이 호남 민들에게 상처를 좀 줬다. 자기가 본인 이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진정성 있게 사과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심지어 그것이 이제 왜곡되었다라고 말한 것조차 본인이 사과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사과의 진위를 굉장히 많이 믿었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자중을 해야 되겠다는 태도로 저는 읽혔는데 오늘 새벽에 그런 그 사과를 개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그 진위가 어떻든지 간에 국민 대다수가 그 바로 전날 있었던 사과의 진위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윤석열 후보뿐만이 아니라 윤석 캠프 쪽에서도 뚜렷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 이루어진 당시 이제 당대표 선거 기간에 그 메시지 내용들을 보면 본인이 어떤 198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호남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호남에 계신 유권자분들에게 더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시면서 마찬가지 저도 이제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분에 공감을 하고 이준석 대표의 방향성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당이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지 않고 다만 이 대선뿐만이 아니라 당의 경쟁력, 그다음에 우리 당의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에서도 별로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되게 충격적일 만큼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지금 아직도 사실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건은 아직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걸로 평가가 끝난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작년만 해도 2020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가 북한의 소행이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당시에 국가의 녹을 먹었던 군인이 무장한 채로 시민들을 죽였던 사건을 놓고도 분분한 상태인데 거기에 그것을 옹호했다? 저는 아주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사과하는 과정도 처음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읽혀질 수 있으니까 사과하겠다라고 바로 한 게 아니라 계속 변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사과했고 마지막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과 사진을 올리면서 너무 이것이 그러니까 여전히 아주 큰 충격이었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딛고 가야 저희가 최소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간이 만들어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꼭 이 정도를 넘어서는 매듭을 지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 논란으로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윤 후보를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2대1 대립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당심을 잡기에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내리막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또 다른 식의 작동 원리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완전히 이해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분들도 그냥 계속 지지를 하기는 어렵고 철회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평소 같았으면은 그리고 대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거나 이러지 않았었으면은 사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게다가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그래도 1위 후보를 좀 견고하게 좀 지켜주자는 사실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잘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선거의 의미를 되새겨 봤을 때 정권 심판론이 훨씬 더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권 심판이라는 면에서 가장 그 상징성을 가진 사람은 사실 내 후보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가장 강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반문, 문재인 대통령과 맞섰던 어떤 뭐 정의의 투사 같은 이미지를 본인이 상징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 그 지지율이 안 떨어지지 않고 있나 이제 싶지만은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역시도 그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당내에서 지지율은 굉장히 견고한 편이지만은 약간의 미동이 있을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10여일 남았는데 현재 3, 4위 후보가 1, 2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뭐 언제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서도 정말 전국이 바뀌는 게 여의도 정치판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엔 청년 마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국정감사 총평 그리고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여야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